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소액주주 권리를 위해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계가 반발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여당과 정부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보완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시장에 미칠 실익은 어떻게 될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점점 많은 기업과 국가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를 결정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데이터에만 의존한 조직은 혁신과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네.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네요. 네, 이제 정말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내내 엄포를 놨던 관세 전쟁 진짜 서막이 오른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관세 부과 이유가 있어요. 두 나라가 마약, 특히 이제 펜타닐 유입과 또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 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이러한 관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고요. 네. 또 하나 트럼프 당선인 또 중국에 대해서도 역시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들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산 전기차는 100% 관세가 부과되거든요. 여기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총 110%의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죠. 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 보편적 관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 매기겠다고 하고요. 이게 다 현실화되는 모양새이고요. 네. 특히 이제 아까 마약과 불법 이민자를 관세 부과로 이유로 끌고 나온 것 이것도 트럼프다운 게 마약과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는 것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트럼프의 공약들이고 특히 트럼프 당선에도 아주 결정적인 기여들을 한 것들이죠. 트럼프발 관세 전쟁 2탄이 정말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의 그 추가 관세 예고에 중국이 즉각 반발한 모양새죠. 네, 유펑위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중미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면서 무역 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결국 추가 관세 예고에 반발을 한 것이죠. 중국 측은 또 추가 관세 이유로 꼽은 이 마약 문제,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당시에 이 마약 퇴치 문제에 대해서 상호 합의를 한 후에 중국 측은 관련 대처, 그러니까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미국에 전달했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당시에 양국의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통제한다는 데 합의를 했었고요. 네. 트럼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데 방조를 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것이죠. 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 당선인의 추가 관세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결국 관세 공약이 이행되면
미국 내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미국 내의 저소득층의 경제에 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일단 취임하는 첫날 내년 1월 20일부터 예고한 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외의 다른 국가들로도 이른바 트럼프식 관세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여기는 우리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그 기습 관세에 대한 그 생각을 밝힌 이후에 그 네. 국내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발표가 나온 게 우리 주식시장 개장 전에 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이 영향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았고요. 오늘 그래서 국내 증시 하락 출발을 했고 장중 내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환 시장에서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 증시 지금은 좀 회복이 됐는데 장 초반에는 지수 선물이 하락하면서 관세 충격을 역시 받는 모습을 보였고 네. 아시아 증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좀 크게 빠졌는데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이상의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이요. 네.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많이 빠졌어요. 이게 주말 4일 기점으로 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으로 봤었을 때 94,000달러대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는 1억 3,100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게리 겐슬럽 위원장의 사임 소식 같은 여러 호재들이 겹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98,000달러대를 돌파를 했었고요. 네. 장중에는 99,000달러도 찍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꿈의 10만 달러 돌파를 바로 딱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을 딱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3,000달러대까지 내려오게 된 거고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다시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급의 이유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0만 달러라는 상징적인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한 영향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대기 중이던 차익 실현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추세상 가격이 일단은 그 돌파선을 뚫지 못하게 되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가지고 있던 물량부터 차익 실현에 나서는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거든요. 어제 하루 동안에만 비트코인에서 5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의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이 규모가 6개월 내 최대 규모입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연준 같은 경우 다음 달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좀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좀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비트코인 약세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동결 가능성을 점차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여러 상황들로 봤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일단 당분간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네. 너무 빨리 오른 듯하는 피로감이 좀 누적돼 있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잠시 좀 숨을 고르는 시기가 됐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트코인 가격의 추세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0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 결국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지위를 부여하는 이런 흐름들, 거기에다가 또 말씀드리지만 가상화폐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럽 위원장의 사임으로 네. 사임 이후에 가상화폐 ETF 같은 제도권 상품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그 우리 국민의 노동 소득을 보니까 뭐 60대로 들어서면 네. 적자로 돌아선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통계청이 오늘 이제 2022년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이전 계정은 연령대별로 소비와 노동 소득의 관계를 추적한 그런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총 소비와 총 노동 소득을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2022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 소비는 전년보다 9.9% 증가한 1,364조 1,000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노동 소득은 같은 기간 6.3%가 증가한 1,168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소비가 더 많죠. 네. 네,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비에서 노동 소득을 차감한 적자 규모를 보면 195조 4천억 원인데 이게 1년 사이에 53조 원이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러면 아까 그 늘어난 퍼센테이지를 보면 소비가 늘어난 비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더 가파르게 늘면서 네. 적자 규모가 늘어난 거군요. 네,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령 계층별로 살펴보면 일단은 유년층 0세부터 14세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도 적자 구간이고요. 결국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사이가 이제 우리 노동 연령층에서는 흑자가 나는 구간입니다. 네. 생애 주기별로 보면 적자였다가 흑자였다가 적자로 다시 가는 이런 구조죠. 이게 경제 활동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관건은 이거죠. 흑자인 기간이 흑자폭도 크고 흑자 기간도 좀 길어야 네. 앞 뒤에 적자를 메우고 보전을 하겠죠. 네. 이런 추세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수명이 늘어나는 이제 고령화 그 추세를 감안한다라면은 언제부터 적자로 돌아서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게 이제 60세까지 28세부터 60세까지는 흑자, 61세부터는 다시 적자에 진입하는 구간으로 가는 건데 흑자 폭이 가장 큰 나이는 이제 43살 1,753만 원이었고요. 네. 근데 1년 전과 비교하면 이게 이제 흑자 폭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빈약해지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적자로 재진입하는 연령은 이게 조사가 거듭될수록 뒤로 늦춰지긴 합니다. 지금 61세로 늦춰지는 것도 계속 늦춰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게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5년 정도 늦춰지는 거예요. 이거는 2010년에는 56세였던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러다가 2022년에 61세로 늦춰지고요. 근데 은퇴가 이제 늦어지고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요즘에 이제 60세 이상의 고용이 활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노년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인생 전체로 보면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큰 흑자 기간이 길지 않아요. 3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60세 이후부터 물론 소득은 있기는 하지만 점차 적자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줄어드냐? 그렇진 않거든요. 교육비도 계속 들고 뭐 생계비, 의료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 주기로 봤었을 때 60세 이후에는 만성적인 적자 그리고 적자 구조가 더 심화되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 이런 것들을 메워주는 게 결국 국민연금 같은 대체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기도 지금 전혀 늦춰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은퇴하고 나서 이제 국민연금 수급 받기까지 공백도 걱정인 거고. 그래서 방법은 경제적으로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빨리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게 하나 있겠고, 네. 이거는 이제 고용의 활성화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흑자 기간을 늘리는 것, 그러니까 적자로 전환된 거를 좀 늦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는 또 정년 연장과 같은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네, 있겠죠. 네. 그럼 다 우리 지금 구조개혁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야들, 노동개혁, 연금개혁 다 이런 부분에 해당되고 있는데 논의가 빨리 좀 진척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지지부진한 게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19분입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유독 하락률이 높죠. 올 들어 정부가 뭐 밸류어 프로그램 등 우리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양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은 그리 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고 또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또 재계에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상법 개정 논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오나요?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오시는 데 쓰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창밖이 보이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야당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지금 상법 개정안을 내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계열사 간 뭐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네. 총수 일가의 이익 또는 뭐 지배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예, 핵심은 지금 상법 제 382조의 3. 네. 이사회 충실 의무 부분입니다. 또 많이 들어서 저도 배워요. 상법 382조의 3. 네. 382조의 3인데 네. 이게 이제 1998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사는 지금 회사를 위하여 그 법-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네, 정의가 이게 되어 이사의 있습니다. 충실 의무죠. 네, 이게 이사의 충실 의무입니다. 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입니다. 회사.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 잠정적으로 제안한 것은 네. 첫 번째 한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게 선관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네. 이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네.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에 원래는 여기에다가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이제 선관의 의무와 충돌된다라는 이제 학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사망으로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예.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나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ESG라고 하는 흐름 네, 네. 또는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흐름을 포함해서 전체 이사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결국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건 네. 거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중에 그러니까 소수. 아까 말씀하신 애초에 시작이 됐던 자본거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네네. 뭐 계열사 간의 합병이라든가 네, 주식 네. 교환이라든가 이런 네. 거 있어서 이제 지배주주인 총수 등을 위해서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그렇습니다. 없게끔 하는 장치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총주주는 그 네. 지배주주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네. 그럼 소수주주는 특정 주주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거기다가 네.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특정 주주는 좋아지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 특정 주주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네.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됐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야당과 정부 여당이 지금 반대의 입장인 것 같지만 사실 올 초를 돌이켜 보면은요. 1월 며칠이었죠? 1월 초였어요. 1월 2일 날 네, 한국거래소에서 예. 이제 네네네. 열렸던 그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마다 네.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맞습니다. 밝혔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나요? 네. 거기도 주주의 비례제 이익을 보도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방법이다면서 서로 다들 지지하는 모양새였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년이 채 가기도 전에 상황이 바뀐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제 재계가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정부 여당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층이 또 재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유권자의
이 의사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겠죠.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이제 대통령이 1월 2일 날 그 증권파생상품 개장식에 가서 네.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3월부터 이걸 본격 추진을 합니다. 네. 실제로 안 게 아니에요. 본격 추진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소관부처가 상법 소관부처가 법무부거든요. 네.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여기 이제 관계부처 상법 개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최상무 부총리라든지 뭐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죠. 이복현 금감독 원장이 네. 우리 상법 개정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제 이때 나온 얘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잖아요. 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재계가 지금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부 내에도 이견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법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1대 국회부터 상법 개정 반대를 해왔고요. 네. 이 이제 재계가 반대를 하니까 기재부와 금융위는 야 상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증권거래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갈피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22대 국회인데요. 지금 22대 네. 국회죠. 예. 그러니까 21대부터 반대를 했던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상법 개정을 하자라고 추진을 했는데 21대도 반대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는. 더 헷갈리네요 지금 이게. 근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그 정부가 네, 올 초부터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내놨어요. 네, 근데 네, 그게 이렇다 할 뭐가 좀 없는 게 좀 뭐가 기대가 됐었는데 지금 중시는 오히려 연초보다 부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액주주가 이익이 침해되다 보니까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주주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국내외에서 그 밸류업이 힘을 못 받는 이유는 이 상법 개정이 빠져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그 목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커져 왔던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실은 주식 가치가 이 장부 가치보다 못한 거잖아요. 자산 가치보다 못한 거잖아요. 이게 선진국 증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하려고 밸류업 지수도 만들고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한테는 세제, 금융 뭐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네. 이제 주가를 부양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안 되거든요. 이슈가 뭐 사실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상법 개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냐. 근데 상법 개정은 이제 이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고 네. 결론은 지금 우리 지배구조가 너무 불투명하다. 의사결정이 명확하지가 않다. 소수주들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이 지배주주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논란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밸류업이 사실은 못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네. 우리가 굉장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 증시만 사실은 선진국 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 금융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회적 신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고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야지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반대로 일을 해온 것이고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해온 것이고 희한하게도 우리 언론들도 네.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업의 오너는 누구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경영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언론들도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완전히 그 지배구조의 개편이나 투명화라든지 안정화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다른 얘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건 사회 전체가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다른 나라는 이렇게 물론 이름이 똑같이 상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련 법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밸류업 같은 경우 일본은 추진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거기는 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일본도 궁금해서요.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상법에 이미 그 주주이익 보호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뭐 독립이사제 도입이라든지 네. 집중투표제 이런 것들은 예.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거래소의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법으로 안 돼 있습니다. 네. 일본은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것도 네. 자율로 해요.
대신 공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네. 자, 당신들이 이사를 선택을 할 때 뽑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선택을 했고 이 사람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대주주 또는 CEO와 어떤 관계가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공시를 해라. 네. 그래서 공시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게 2014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한 10% 정도가 참여를 했다가 지금은 한 95% 정도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말씀이신 거죠? 네, 일본에. 네.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은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주식회사가 이제 아예 이사회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 인식이 돼 있고 네. 그 이사회에 회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산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문화입니다, 문화.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거기 미국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이 주주의 이익 보호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와 있죠, 법안에.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여야와 뭐 이제 이렇게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거 외에도 이걸 바라보는 어떤 그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도 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의 그 논리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21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삼성, 뭐 현대차 등 16개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논 거는 상법 개정을 하면 많은 기업들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려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들으면 맞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 그렇게 또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네. 사실은 이제 재계가 가장 반대하는 것은 네.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얘기가 나왔더니 감사위원 분리선출 네, 네. 확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2인을 법인 감사의 경우는 2인을 별도로 선출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 세 가지 영역일 텐데 주주의 충실 의무만 보면 재계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 주주라고 하는 게 그냥 소주주,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소액주주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투기자본 있지 않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우리 사모펀드도 있고 네.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뭐 이사회를 하거나 이사를 선출 그 사람들한테 집중투표제를 선출을 하게 하거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주총회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면 우리가 원하는 경영하기 어렵지 않냐. 이사회 안정성도 해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뭔가 공격적인 경영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그 기업 사냥꾼을 아주 악명 높았던 행동주의 펀드인 칼 아이칸 네, 사기시 됐었잖아요. KTNG.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펀드라고 하는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네. 아직은 이제 제도가 도입된 지 한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2004년 이제 12월에 시작이 돼 갖고 2007년에 이제 그 지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간접 투자에 관련된 그 운영업이라고 하는 법률로 돼 있다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게 근본적인 목적은 자 이게 저평가돼 있거나 아니면 시장이 잘 알려지지 않는 기업을 사서 사실은 사모펀드의 목적은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좀 건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경영 합리화를 하고 사업구조 재편하고 자본구조 제대로 만들고 지배구조 잘 만들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그거를 자기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모펀드 원래는 그런데 원래 도입의 이제 근본 의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부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아니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그런 건 어디나 있어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이 펀드들이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규율하는 체계를 제대로 만들면 금융시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런 얘기인데 자꾸 해외 투기 자본을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게 애국주의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네. 금융시장의 선진화나 금융시장의 어떤 투명화 발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애국주의 마케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업이니까. 당장 애국주의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가자 하지만 큰 틀에서 글로벌로 봤을 때는 우리 그럼요. 시장이 선진화가 되고 해야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사회의 그 충실 의무라든가 보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보호 의무 이런 거를 명시해서 법률이 개정이 되면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이제 그동안 주주 환원율도 낮고 우리가 막 그래서 배당도 안 좋고 그래서 그동안 주주 이익 보호에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될까요? 개선이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조는 지배주주가 있고 지배주주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승계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주가가 높아져도 안 되고 배당을 많이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근데 거죠. 높은 주가를 원하지 않는. 안죠. 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 주주 이익이 보장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주주들의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높아져야 하고 배당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본에다 투자를 했으니까. 네. 내 돈으로 장사 다 하고 누구 좋으라고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장회사를 우리가 퍼블릭 컴퍼니, 네. 이제 공적 회사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저기 회사를 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네. 그렇게 최고 의사결정 기구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주주들에게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다 이제 짚어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네. 그래서 재계에서는 반발이 크고 지금 미기 경영 선포하고 주요 사업들도 매각하고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저희 이제 그 네. 일반 국민들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기업이 흔들리면 나라가 어렵지 않을까 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뉴스를 맞습니다. 보면서.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계 입장을 또 이해는 합니다마는 재계 반발이 크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 당초 올해 초에 생각했던 거와 다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 네. 그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뭐 SKENS와 이노베이션 합병이라든지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합병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때 이제 핵심 이슈는 한 회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공정 가치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특정 회사의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 네.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교정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걸 자본시장법이 놓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법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회사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자본시장법은 상장 회사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핀셋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이제 네. 가장 큰 차이는 그거고. 그리고 이제 아예 상법에 이사의 충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행위, M&A를 하거나 주식 교환을 하거나 이럴 때 네. 공정 가치를 만들지 않고 불공정하게 해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취하면 그거에 대해서 소수주주들한테 배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자본시장법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거죠. 보세요, 교수님? 저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상법 개정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건 아주 좋은 시도예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그 불공정 거래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야 자본시장의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그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사회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회사의 장기 전략. 그럼 약간 이제 그 기업들이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사회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독립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면 네. 그 회사의 장기 전략과 장기 투자 이거 당연히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후계 구도까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보다시피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자기 자식이 안 한다고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을 찾아서 이사회가 백업을 해주고 이사회가 잘못하면 견제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네. 실제 혁신도 일어나고 네. 젊은 사람들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된 만큼 이제 제대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하고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언제쯤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미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다 그러니까 네. 금년 말까지는 협상이 될 거고요. 예.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내년 3월 임시국회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평소에 좀 해오셨어요?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상법 개정안과 같이 가야 되는 게 공정거래법 개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기업을 집단 체제로 규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총수 동일인 특수관계인이에요. 총수는 누구냐면 지배주주 네.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전체 기업 집단을 총괄하는 의사결정에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의제를 하는 겁니다. 네. 공정거래법은. 그래서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회사를 다 집단으로 묶어놓고 내부 거래도 통제하고 뭐 잘못된 규율 행위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권한도 책임도 없는 사람이 계열사 그 회사도 분명히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고 네. 거기에다가 뭐 그 회사하고 그 회사 이익에 어긋나는 투자를 해라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정리를 인사를 할 수도 해주신다면은요. 있고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정거래법도 독립회사, 회사별로 개별 회사를 독립회사로 놓고 네. 그 회사의 이사회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로 규율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순서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그 데이터가 많을수록 의사결정이 반드시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정책 연구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미래에도 잘 작동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 사람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제 정책 연구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이제 우리 사례만 봐도 이런 거 많습니다. 뭐 내일이 없을 것처럼 술을 마신다거나 인슐린이 끝도 없이 나올 것처럼 초콜릿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날과 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이런 말도 또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데이터가 이렇게 많더라도 근시안적인 결정들이 자꾸 이루어지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봐 주신다는 건가요, 오늘? 예, 뭐 경제학적인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행동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네.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경제학자 하워드 쿤로이더와 로버트 마이어가 네.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허리케인이 온다는 예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조사해 본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허리케인 예측 기술이 되게 발달해가지고 72시간 전에 이 폭풍의 이동 경로라든지 뭐 피해 상황을 예상하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당 지역의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생수를 구매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심지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게 60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의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봤더니 60% 이상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똑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이 좋은 판단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인 거죠. 네. 행동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미래와 관련해서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걸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인간이 이제 본능적으로 심리적 지름길과 직감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다 보니까 정보가 아무리 많더라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고상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요즘 다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기록이 잘 됩니다. 저 친구들하고 앱을 통해서 하루에 많이 걷기 경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많이 걸었는지를 측정을 해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좀 밀려요. 네. 점심 때마다 일부러 나가서 걷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기려고요. 근데 이제 걸어가는 길에 기가 막히게 맛있는 빵집이 하나 있어요. 오. 그럼 이제 그 빵집까지 매일 가가지고 빵을 사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미친 듯이 먹어요. 그래서 맛있죠. 왜냐 꾸준히 운동 걷다. 후에 먹으니까 더 맛있죠. 그렇죠. 네. 적당한 운동 뒤에 섭취하는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꾸준히 걷다 보니까 걸음수로는 제가 1등인데 네. 살찌는 것도 제가 1등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네. 살을 빼고 건강해지는 게 목표였는데 네. 분명 1등은 제가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이처럼 오늘날 정말 많은 것들이 측정이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의 센서나 이 장치들의 그 파묻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맞아요. 운동선수들은 속옷에 부착된 센서가 온갖 신체적인 상태를 센싱해주고요. 당뇨 있는 분들은 요즘에 먹으면서 직접 그 스마트폰 앱에 내 당 상태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센싱이 잘 됩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분야가 더 세세하게 센싱이 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일 텐데 이 데이터만으로는 우리가 더 나은 목표를 달성한다거나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 기업에서도 이런 사례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기업의 사례들은 좀 심각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액 금융 분야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1994년 그 방글라데시 유누스 교수가 성립한 그라민 은행. 네. 네, 이건 많이들 알 것입니다. 네. 아실 겁니다. 아주 소액을 빌려주는 은행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돈만 빌려주더라도 그게 사업의 미천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이제 어렵지 않게 또 상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재기할 수 있고 빌려준 사람도 다시 돈을 상환받으면서 돈을 버는 이런 선순환이 가능해지면서 소액 금융기관이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산업으로도 발전을 했는데요. 네. 2000년대 초에 인도에서도 이런 소액 금융회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저소득층이 작은 사업을 통해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받았어요. 소액 금융기관이지만 상환율이 높고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자본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고요. 여러 투자자들이 달라붙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라는 기업도 나타났습니다. 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는데 이제 상장하려면 회사의 가치가 높아야 되고 회사의 가치가 높으려면 더 많은 대출 실적이 필요했습니다. 아,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대출 건수를 늘렸던 거죠. 네. 600만 명의 대출자가 900만 건의 대출을 하게 될 만큼 이제 돈을 많이 빌리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네. 상장도 잘 했죠.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 무분별한 대출 때문에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자기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빌려서 손에 쥔 돈이 내 돈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마구잡이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빚도척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아. 인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대부업체들을 다 추방하고 아예 소액 금융산업을 붕괴시키는 결과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붕괴되기 전에 좀 알 수 없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 이제 지표 때문인데요. 역시나 데이터 때문입니다. 부채 상환율이라는 지표가 기준이었는데 네. 상환율이 좋았을 땐 98%였고요. 이후에도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 상환율이 대출 돌려막기 형태로 갚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지표가 분명 좋아 보이지만 네. 해당 산업의 건정성이나 해당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었다는 네. 거죠.
결국 단기적인 지표나 이 데이터, 단기적인 목표에만 몰두하던 형태들이 근시안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치상의 어떤 목표 달성이라는 게 네. 실제 설정하는 목표 달성과 같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건강해지고 살을 빼기 위한 건데 1등 했지만 다른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계속 옷이 끼는데요. 네. 이 굿하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 굿하트의 법칙. 예, 굿하트라는 경제학자가 제시를 한 건데요.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의미 있는 발전들이 희생된다라는 겁니다. 유럽의 고생물학자들이 중국인 농부들을 고용해서 공룡 화석을 발굴하면 뼈 한 조각마다 얼마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네. 농부들은 화석을 발견하면 멀쩡하던 화석을 일부러 부셔서 갖고 왔습니다. 조각이 많아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게 본질하고 인센티브하고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이 단기 지표에 목숨을 거는 집단의 대표는 어쩌면 기업입니다. 네.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는데요. 다음 분기의 수익을 주주들과 이 분석가들에게 제시하는 관행입니다. 문제는 이게 하나의 예측인데 실제로는 이 예측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로 간주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 목표치를 위해서 회사의 운영을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장기적인 핵심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다음 분기의 수익 목표 달성하기 위한 전략만을 실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신의 예언을 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는 이상한 기업 운영이 되다 보니까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이나 행동을 전혀 취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회사가 이렇게 근시안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아주 일부의 기업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요. 도브나 립튼과 같은 브랜드로 알려진 유니레버의 CEO로 폴 폴만이 취임했을 때는 이 단기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경우에 지구환경보호 같은 장기적인 관심사는 완전히 묻혀버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분기별 수익 예측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위 경영진의 연봉을 탄소 배출량 감소와 같은 장기적인 목표와 연동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네. 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20년 동안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고요. 소매 유통업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제국의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닷컴 거품이 절정이었던 1997년에 주주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는데 나의 장기적인 전망을 설명하면서 분기별 수익이나 단기 주가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장기적인 고객 증가수만을 지표로 삼겠다. 그리고 재구매 수의 지표만 따져서 네. 이 아마존 브랜드의 힘을 측정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단기 목표가 아니라 자기 비전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면서 이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갔던 거죠. 네. 네, 여러 분야에서 이런 기업들이 장기 목표 중심으로 회사를 성장한 케이스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그 근시안적인 결정이 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디지털 시대에도 행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오늘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넘쳐나는 데이터가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AI 기술을 여러 방면에 활용해서 예측하지만 예측이라는 것 또한 본질적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분명히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즉시성이나 편리성은 강화되고 단기적인 성과나 장기적인 효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심화될 겁니다. 심지어 멀리 내다보는 움직임을 약간 무시하는 문화마저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계속 주의력을 뺏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쩌면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지고 기술이 발전되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이제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가치 판단은 계속해서 인간의 몫으로 남아있을 거고요. 데이터에 내재된 판단이 아니라 과거의 전례나 추세와 전혀 관계없는 요인을 이해한다거나 사회에 깊이 있는 전환을 감지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일 겁니다. 네. 앞으로의 세상에서 인간과 기계 경쟁에서는 미래에 대한 통찰이 데이터와 정보보다 훨씬 중요할 겁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사물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이 미래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데이터가 풍부해질수록 지표는 풍부해지겠지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디지털 경제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